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 전투의 패전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의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1812년 12월 8일 러시아 원정에서 계멸적인 피해를 입고 간신히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1813년 새로이 군대를 일으켰으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제4차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엄청난 사륙을 당한 끝에 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포위망을 구축한 약 50만 명의 동맹군에게 결국 1814년 3월 31일 파리가 함락되었으며 무조건 퇴위를 강요당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4월 16일 엘바 섬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9개월 21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재기의 기회를 엿보던 나폴레옹은 1815년 2월 26일 유배지나 다름없던 엘바 섬을 10개월 만에 탈출하여 한 달 만인 3월 20일에 파리로 입성,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백일 천하를 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최대 일간지 르 모니테르를 비롯한 신문들은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자 흡혈귀, 소굴을 빠져나가다 라는 등의 저주에 가까운 제목으로 나폴레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행렬이 파리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이르는 표현은 폭군, 약탈자, 나폴레옹 등으로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파리에 입성하자 르 모니테르는 그를 높고 귀하신 황제폐하라고 올려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도 자세는 오늘날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론의 박쥐 같은 면모를 꼬집을 때 즐겨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귀한 나폴레옹은 권토중래를 꿈꾸었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은 나폴레옹의 전술과 전법, 강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충분한 경험을 지닌 점고 우수한 지휘관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 장군들은 이미 노쇠하여 이전만큼의 지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프랑스의 동원 능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프랑스만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결국 1815년 6월 나폴레옹은 오늘날의 벨기에 브리셀 부근의 워털루에서 제7차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전반적인 전력의 열세와 프랑스의 고갈된 동원 능력이었지만 전투 자체만 살펴볼 때 나폴레옹의 체력 저하로 인한 나태와 노쇠한 예하 지휘관의 소극적인 지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병력 7만 2천 명이 영국군을 주축으로 한 동맹군 6만 8천 명과 프러시아군 약 4만 5천 명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그의 재기전 상대는 나폴레옹과 같은 나이였던 영국의 명장 엘링턴과 프러시아의 명장 블리어였지요. 워털루에서의 결전 3일 전인 6월 15일 엘링턴과 블리어의 부대는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초기의 이탈리아 작전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번개같이 양군을 각계격파했더라면 동맹군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미 예전의 나폴레옹이 아니었지요. 호화스러운 궁중 생활에 물들고 방탕하던 그에게 과거와 같은 체력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날은 아침 3시부터 18시간을 꼬박 마리에 앉아 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침대에 누워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양군을 비록 각계격파하지는 못했지만 6월 16일 프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리니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 후 프랑스군은 후퇴하는 프러시아군이 영국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하여 이들을 섬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17일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특별한 일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그루시 장군에게 2개 군단과 1개 기병사단 약 3만 3천 명의 병력을 주면서 프러시아군을 추격할 것을 명하는 실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나폴레옹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비에 젖은 땅이 마르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로써 프러시아군은 피해 없이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도 고립당하지 않기 위해 브리셀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후퇴하고 있던 엘링턴은
프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몽생장의 브리셀 도로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8일까지 프랑스군의 반복되는 공격을 막아내었으며 리니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혼이나 이곳으로 퇴각한 프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마지막 예비대인 친위대까지 투입해 엘링턴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했지만 영국군은 이들을 다시 격퇴하였습니다. 이때 프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의 우익을 돌파하자 엘링턴이 이끄는 영국군 주축의 동맹군 역시 중앙에서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병력에서 열세였던 프랑스군은 개멸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루시 장군 때문이었지요. 프러시아군을 추격하던 그루시의 부대가 한 개 군단의 프러시아군을 물리친 후 아브르를 점령해서 나머지 프러시아군이 영국군을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했는데 그만 블리어의 후위군 1만 7천 명의 저지를 받은 것입니다. 블리어의 후위군이 그루시의 부대를 저지하는 동안 블리어의 주력 부대는 위기를 벗어나 엘링턴 군대와 다시 합류했으며 13km 남서쪽에 있는 워털루에서 전투의 대세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결국 그루시가 나폴레옹의 완전한 파멸을 수수방관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프랑스군의 패배가 분명해지고 나폴레옹이 위험에 빠지자 그때까지 투입되지 않았던 프랑스군 정예근 위대의 일부가 질서정연하게 방진을 조직하여 나폴레옹의 퇴각을 엄호했습니다. 근위대의 희생으로 나폴레옹은 전장을 무사히 이탈했으며 나머지 프랑스군은 패주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분리된 영국군과 프러시아군이 합치기 전에 신속히 기동하여 각계격파를 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프러시아군 섬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3만 명에 달하는 추격군의 지휘를 그루시에게 맡긴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지휘를 맡은 그루시는 결단력이 부족해 워털루 전투가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프러시아군을 섬멸시키거나 지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프러시아군의 블리어는 6월 16일의 전투에서 낙마로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지휘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요. 만약 그루시가 블리어를 신속히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더라면 블리어의 군대는 6월 18일 워털루의 전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며 전세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국 고위 지휘관의 실수와 태만으로 승리의 호기를 놓친 프랑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영국과 프러시아의 동맹군에게 병력의 열세까지 겹쳐 크게 패한 것입니다.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엘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은 구식으로 싸우고 우리는 신식으로 싸워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일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실수를 줄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버티고 있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승리했더라도 프랑스 국민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약 20%가 목숨을 잃었지요. 이 숫자는 총력전이었으며 하기의 위력이 비약적으로 커진 제1차 세계대전 때의 25%와 비슷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6월 21일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와 퇴위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영국 해군의 항구봉쇄로 이를 단념하고 결국 영국 함정에 투항하였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비회의는 그의 신변 처리를 영국에 일임하였고 영국은 엘링턴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폴레옹 보호를 명분으로 남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그를 유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은 아프리카 서해안으로부터 1850km 떨어진 유럽과 동인도 간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였습니다. 1815년 7월 15일 영국 함선 노선버랜드호가 나폴레옹을 태우고 항구를 출발하여 10월 15일 세인트 헬레나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영국인 상인의 저택정원에 있던 브라이어 파빌리온이라는 간이 건물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12월부터 1821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춥고 지들이 들끓던 섬 중앙의 롱우드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의 탈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섬에 영국군 부대가 주둔하였고 영국 해군의 함선이 섬의 주변을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근처의 어센션 섬과 트리스탄 다쿠냐 제도에도 영국군이 파견되어 주둔하였으니 이 모든 조치가 엘바 섬을 탈출한 전력이 있었던 나폴레옹의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영국 정부는 허드슬로 총독에게 나폴레옹을 24시간 감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재판이나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구금이었으며 집 밖으로의 예출도 제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감금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소수의 부관 및 시종들과 함께 롱우드의 저택에서 생활하였는데 영국군 보초병들이 나폴레옹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휘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우려와는 달리 나폴레옹은 한 번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며 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체스와 카드게임을 즐기는 한편 틈틈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행원에게 구술하여 세인트 헬레나의 해상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해상록은 나폴레옹의 인생관과 세계관, 역사관과 전쟁관을 총망라한 것이어서 나폴레옹의 전설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요. 나폴레옹은 이 섬의 총독 허드슨으로부터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총독의 임무는 나폴레옹을 감시하고 나폴레옹 일행에게 식량과 물품을 보급해주는 것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단 6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날 때도 허드슨은 나폴레옹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보나파르트 장군이라 부르며 모욕했고 일부러 썩은 포도주를 따라주는 등 나폴레옹을 철저하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결국 나폴레옹이 죽기 전 6개월 전부터 나폴레옹의 요구대로 새로운 집을 롱우드 하우스 옆에 짓기 시작했는데 나폴레옹이 죽는 바람에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완성되지 않은 새 집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철거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허드슨은 나폴레옹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신의 주치의를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유치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1821년 5월 5일 오후 5시 49분에 5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모발에서 비소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위암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일단 이 섬에 마련된 묘지에 묻혔으나 1840년 5월 영국의 동의를 얻어 파리의 앵발리드로 이장되었습니다. 현재의 롱우드 하우스에는 나폴레옹이 죽을 당시의 가구와 잡다한 물품 900여 점이 남아있어 나폴레옹의 박물관 중 가장 잔혹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죽을 당시의 침실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바 섬으로 쫓겨난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 전투의 패전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의 얽힌 일화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